자, 안녕하세요. 2학년 8차 연수 수학의 발견 마지막 9단원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8차까지 왔고 9단원 마지막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2월 또는 11월 말에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9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죠. 그래서 9단원 역시 단원 개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하고 이어서 해설서를 익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학생용 책에는 세상을 예측해보자 이렇게 했고 교사용으로는 이제 확률이죠.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국제 아동 돕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첫 번째고 모금을 어떻게 할까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는 확률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를 1시간에 다루고 1차 시에 다루고 그다음 2차 시의 확률을 이렇게 그 사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중학교의 경우의 수와 확률 이것이 중2에 있고요. 고1에 가면 똑같은 단원이 있습니다. 단원 이름도 똑같고요. 거기서 다루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학교는 경우의 수를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고등학교는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러나 중학교는 A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을 얘기하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고배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애매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발견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용어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사용하지 않지만 중고가 경우의 수를 달리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정도의 깊이가 좀 다를 뿐이다. 내용,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 중학교는 두 사건을 가지고 이제 더하거나 곱하는 정도로 다루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그 두 개가 꼬인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단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확률은 교과서보다 훨씬 난이도가 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 정도 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근본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학의 발견은 아주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고 있고 원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경우의 수 확률을 제대로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깊이가 있지만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교과서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확률도 중학교에서는 대충 다루는데 고등학교 확률 개념을 그대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그 대원칙 공평성이죠. 이 표본 공간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중학교는 강조하지 않지만 그걸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확률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것들을 중학교 확률 수학의 발견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세기랍니다. 카운팅. 이건 수학의 기초입니다. 이거는 다른 단원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배워도 되고 가장 늦게 배워도 되지만 단원 구성상 확률과 통계가 가장 그 마지막 영역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게 이 9단원에 와 있지 마지막 단원에 와 있지 사실은 1단원에 다뤄도 아무 지장이 없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이 하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학 기초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더하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안다. 고등학생이 돼서도 더해야 되는 순간에 곱하고 곱해야 되는 순간에 더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더했을 때 왜 더했냐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는 더한다. 이런 문제는 곱한다. 이렇게 외워버리지 이것을 수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걸 요구하는 문제로 계속 구성했고요. 나중에 이제 순열과 조합 이거 고등학교 거죠. 이건 확실히 고등학교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절대 다루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익히더라도 합의 법칙, 고배 법칙으로 다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즉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순열과 조합은 안 배워도 되는데 사실은 조합은 배워야 돼요. 근데 순열은 안 배워도 되는 정도로 그냥 고배 법칙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확률은 이제 사건을 이루는 각각의 경우, 근원 사건이죠. 이것이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이 똑같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끌고 와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중학생에 맞는 형태로 고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보다 확률은 경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우의 수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그보다는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는가 확인하는 과정이 확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고등학교 그 전국 수학교사 모임 오픈 채팅방 1,100명 있는 거기서 어저께 하루 종일 떠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많은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제가 뭐 톡방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서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걸로 인한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헷갈린다는 거고 오늘 수학의 발견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결국 확률이 분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분수는 초등학교 3학년에 가르칩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책이 확률의 완전 기초입니다. 우리가 3학년 책을 봐야 돼요. 분수를 뭐라 했는가, 분수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분수의 정의대로 이 확률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수의 정의와 확률의 정의가 개념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원 지도계획 들어가면 경우의 수는 탐구하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를 다 다룹니다. 3개가 다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서 3개를 다 다루고요. 첫 번째에서는 사건의 뜻과 경우의 수를 다루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가 강조하지 않는 나열 방법. 나열은 정말 세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나열로부터 모순 법칙이 나오는데, 이 나열을 하지 않고 법칙을 만든다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탐구하기로 나열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로 가볼게요. 학습 목표는 뭐 교육과정은 아주 간단하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했는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핵심 질문도 맨 아래 보면은 구한 경우의 수가 하나도 빠진 게 없느냐, 중복되지 없느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가 문제 끝입니다. 다 구했을 때, 몇 개라고 구했을 때 네가 구한 것이 빠진 게 없냐, 그 다음에 중복된 게 없냐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럼 이거는 나열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확신을 매 문제마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 나열은 수용도나 사전식 배열 등을 경험한다. 책에서 경험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수용도나 사전식 배열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이유를, 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나 또는 동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중복도 나오는데, 이것들이 일상 용어이긴 해요. 그렇지만 수학에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일상 용어로 하면 안 됩니다.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보면은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의 간단한 것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의 발견은 이걸 벗어났어요. 세 경우의 수도 다루고요. 간단한 정도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의 발견에 나온 내용은 평가에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건 상관없지만 그 평가할 때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유의사항도 경우의 수는 두 경우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로만 다룬다. 이게 합하거나 더하는 곱하는 것을
동시에 섞어서 다루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합하거나 곱하는 이렇게 말한 것은 수학에서는 5어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더욱이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하는 그런 문제. 5명에서 2명을 뽑는다, 이런 문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조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검정교과서 사건의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검정교과서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주사위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1, 2, 3, 4, 5, 6이 그중에서 6의 약수는 1, 2, 3, 6, 4개다 하는 거. 그래서 몇 가지냐, 가지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수학의 발견은 이 지하철 타는 걸로 이제 가는데, 사실 지하철이 주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 하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수학의 발견에 있는 많은 소재들은 사회적인 문제도 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거, 이런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소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낼 때 고민했던 거는, 이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인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닌 아이들, 또 서울 지역에 살아도 아이들은요, 지하철 타고 등하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소재다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고집을 펴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 좀 이해하시고,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소재를 실제 수업할 때는 바꿔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걸 더 확대해서 일부분만 다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렇게 크게 다루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를 다루어야 애들이 헷갈리는 거 한번 경험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들이 우세해져 가지고 이것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됐는데, 많은 토론을 거친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타당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걸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굉장히 복잡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울의 현재 지하철은 아니고요. 이거 책을 만들 당시 지하철이라서 조금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 책에서는 그냥 책대로 하는 거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여기서는 답이 몇 개다 그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방법, 경로를 찾는 방법, 일종의 수용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수와 민지가 김포공항역에서 만나, 이제 김포공항역이 핵심이고요. 여기서 하영인의 집으로 가서 모든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하영인의 집은 충정로역이 있어요. 두 가지 정보를 아이들이 캐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충정로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수와 민지가 하영인의 집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구해보자. 사실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3가지 이상 정도 그냥 구해보자라는 건데, 다시 지하철로 가보면 김포공항역을 택한 이유는, 김포공항역은 점이 3개 있죠. 이게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이 노선이 3개 지나간다, 색깔별로 이제 노선을 칠해놨고, 충정로는 2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3개나 2개 지나가면 그만큼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 문제에서는 김포공항역과 이 충정로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아이들이 조금 그 2개 역에 집중하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원래는 이제 빨간색 아닙니다. 검정색인데, 이렇게 이제 할 때 지금 뭐 눈에 딱 봐도 3가지 길은 무조건 쳐줄 수 있죠. 만나는 데서는 다 환승할 수 있고 갈아탈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다른 선은 다 번호가 써 있어요. 5자 써주면 5호선이고 9자 쓰면 8호선인데, 지금 요 선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 책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빠져 있고요. 이게 공항철도선입니다. 공항철도선은 얇은 파란색 선으로 돼 있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면 3가지 이상 구해보자. 풀이를 보고 이제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수와 민지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이제 게임에서 많이 나오고 경우의 수 셀 수 있죠. 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니까 각각이 3가지씩에서 9가지가 나오는. 근데 지수가 이기면 5호선을 타기로 했다. 그러면 5호선을 탈 경우는 뭐냐? 그 말은 지수가 이기는 게 몇 가지냐? 그 소리죠. 뭐 이거는 쉬우니까 바로 해결하죠. 지수하고 민지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지수가 예를 들면 가위를 내면 민지가 볼을 내면 지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바위를 내면 뭡니까? 가위를 내면 지겠죠. 볼을 내면 바위를 내면 지겠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정도 바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쉬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서 사건을 정의합니다. 진다, 이긴다, 비긴다. 이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사건을 정의하고 경우의 수를 정의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정의나 경우의 수 정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면 지하철을 최대 한 번만 갈아타고, 이 최대란 말은 한 번만이기 때문에 안 갈아탈 수도 있다. 직통으로 가도 되고 한 번 갈아타, 2번 갈아타면 안 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느냐 볼 수가 있죠. 지하철을 다시 가보면 사실은 충정로까지 직접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충정로가 없네요. 근데 충정로까지 잠깐만요. 문제가 뭐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지가 지금 어디죠? 충정로역인데 예, 이거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문제가 이제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갈아탄다 하는데 지금 뭐 한 번 갈아타는 역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2개를 놓고 볼 때 뭐 예를 들면 5호선을 타고 가다가 이 녹색선 만나 영등포 구청에서 가면은 이제 한 번 갈아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등포 구청역에서 환승한다.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몇 개나 찾는데 모든 경우의 수니까 이건 한 번만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찾을 수가 있죠. 이때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이제 빠짐없이라는 말을 전략을 하나 배웁니다. 빠짐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처럼 아무 선이나 잡고 막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 전략을 한번 말해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 문제는 시간 계산입니다. 이 시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하철역은 평균 2분이 걸립니다. 서울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면 3, 4분 걸리는 지하철도 있는데 서울 시내는 다 2분 정도에 다 도착하고요. 짧은 데는 1분 30초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 2분으로 치고, 근데 갈아탈 때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갈아타는 데는 5분 정도 잡고 이걸 표준으로 잡고 이제 계산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좋으냐. 이거는 시간을 분명히 문제 제시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짧으냐 그러지 않고 좋으냐. 어떤 경로를 선택할 거냐.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다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또 나름의 또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휠체어를 타고 환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은 멀어도 한 번에 가는 것을 택하겠죠. 아니면 최소한으로 이제 환승하는 걸 택하니까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 중에서는 이 김포공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걸 감안해서 해봐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설서를 한번 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이제 탐구활동 의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제는 실생활에서 먼저 한번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하철을 타는 상황에서 가지수를 체계적으로 세는 방법. 이게 왜 체계적으로 세야 되느냐에 이제 거기서 이 지하철을 택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기가 쉽다. 이제 그래서 간단한 뭐 주사위 던지는 건 애들이 체계적으로 세지 않아도 쉽게 답을 내기 때문에 지하철을 도입한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 문제는 간단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찾기 위한 전략을 발견하기.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전략.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또 중복된 게 없이 찾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두 번째 문제가 개설됐다. 이 학생들은 내 답이 맞았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물을 때 빠진 게 없냐, 중복된 게 없냐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요. 예상 답안 보겠습니다. 약간 1번에서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충정로 이게 내가 직통선이 있네요. 제가 아까 공항철도로 보니까 안 가는데 5호선이 갑니다. 5호선이 김포공항 충정로 직통으로도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환승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이렇게. 또 두 번 가는 데가 이건 2번이네요. 2번도 가고 또 뭐 3번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는 방법은 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최대 한 번 하는 문제죠. 최대 한 번만 할 때는 이게 직통선 아까 그 5호선이죠. 5호선으로 가면은 직통이고 이제 한 번 거쳐가는 데가 영등, 포청, 당산, 여의도, 홍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거 외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라는 거 어떻게 찾았냐. 해서 모든 의견 보니까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3가지 만나기 때문에 출발역을 기준으로 경우마다 가능한 경우를 따져서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구한다. 빠짐없이 구한다. 출발역을 기준으로 했다. 빨간색으로 써준 그런 정도 아이들이 이제 전략 빠짐없이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3번에 보면은 3번을 보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제 이 공항철도죠. 철도가 3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거기가 이제 공항철도가 있고 9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별로 시간을 나눴는데 보니까 이것이 가장 23분으로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공덕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서 충정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왜? 시간이 가장 빠르게 짧게 이제 가기 때문이다. 하는데 이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경로가 제일 좋다. 그게 이제 아까 그런 여기였죠. 5호선만 타면은 시간은 38분 걸리지만 갈아타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든 분들은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또 걷기 싫어하면 이렇게 그 5호선만 타도 되겠죠. 38분인데 15분 정도 더 걸리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편리함으로 나는 이걸 택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는 빠르다는 기준을 꼭 주지 않은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업 노하우 들어가 볼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1번은 지하철역에서 역을 돌아서 가는 경우의 수까지 찾으면 더 많은 답이 가능하다. 지금 예상 답안에 준 거 5개 줬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 돌아서 가는 것 따지면. 근데 이 과제 목적은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찾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멀리 돌아가는 거 이런 것을 제외했다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일의 문제가 이 경우에서 많다는 걸 탐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수용도로 표현하는 거죠. 선으로 그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다. 답이 몇 개냐 이게 다 따져서 누가 많이 냈냐 이런 시합을 붙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좋다. 많구나 굉장히 그래 하고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아직 경우의 수는 세는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단어는 아니고 셀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지만 그런 답이 명확한 거 외에는 가급적 명확하게 세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빠지지 않게 세는 방법 또 중복되지 않는 방법 그런 것들은 계속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번 아까 최대 이번에 1번에서 수용도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용도란 말은 교과서 나오지 않는 명칭이죠. 하지만 우리가 써도 되는 일반 용어로 그냥 써도 되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아이들한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들의 실제로 아이들이 했던 작업을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점검하기를 통해서 수영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표현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앞에 공유시켜서 한번 같이 공유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렇게 노출시키도록 미리 예를 들어주면 다 그리 따라하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들한테 열어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방법의 장단점을 느끼도록 진행한다.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이제 아래 그림은 보니까 5가지만 찾았어요. 5가지. 아이가 이렇게 뭐 약자도 쓰고 김공 그다음에 화살표도 쓰고 뭐 이런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이제 찾다 바른 건데 뭘 빠졌는지 왜 빠뜨렸는지 빠뜨리지 않고 세려면 어떻게 할지 아이들은 허술하게 세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술하게 세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왜 빠졌는지 이걸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좋은 소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모둠에서 공유할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토론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권하시기 바라고요. 3번에서도 답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기준만 꼭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주지 않았다는 거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휠체어 타는 사람 노약자 이런 사람에게는 또 경로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의미인지 이걸 통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거기서도 사실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꼭 그 어플리케이션이 단거리만 찾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탐구로 넘어가죠. 2번째 탐구는 검정교과서는 두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해가지고 사건 A 또는 사건 B 이 또는이라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죠? 이 서로 소인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교통편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교통편인데 고속버스와 기차, 고속버스가 2가지, 기차가 3가지 해서 고속버스를 선택하면 2가지, 기차 3가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가지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소일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더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소다라는 거. 이것을 잘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는이다. 아이들은 또는 그러면 더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다. 서로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반대로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제가 생략했는데 옷 상의와 하의를 3가지, 2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짝을 짓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곱하는 방법 6가지가 있다. 그럴 때 요 이제 일반화시킨 일반적으로 A에 대해서 특히 요거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난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이 동시에보다는 각각에 대하여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했다. 라는 것보다는 A가 일어나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가 똑같이 일어난다. 똑같이. B의 경우의 수가 N이라는 것은요. 동수를 얘기합니다. 동수.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A가 쭉 A가 m 가지가 있는데 이때 B가 n가지, 이때 B가 n가지, 이게 B가 n가지, 요거는 m가지가 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n개를 m번 더한다. mn이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이제 곱셈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등에서는 동수누가라고 해서 동수누가. 같은 수가 계속 일어난다. 또는 조금 더 이제 이산수학 가면 독립적이다. 이 각각이 첫 사건의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 A의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독립은 두 가지 있는데요. 이론에서는 사건의 독립이냐 개수의 독립이냐. 근데 이 고배 법칙은 개수의 독립이에요. 사건의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의 독립이란 말은 동수누가다 그 말이에요. 동수다. 이게 뭐 어떤 경우든 또 항상 이것이 개수가 n으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장되면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의 독립이라는 말을 했어요. 개수의 독립이 일어나면 곱을 할 수 있다. 사건은 종속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교묘하게 어떤 문제는 개수가 항상 n개가 나와요. 그러면 곱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곱의 정의니까, 곱셈의 정의가 똑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것이 곱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탐구하기 2번에서는 역시 이제 국제아동기구를 들이댔죠. 국제아동기구. 국제아동기구라는 것은 벌써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또 건드리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이,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전쟁과 질병, 기아로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수학 문제 쓰면 과거에는 약간 이제 안경을 끼고 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쁜 문제처럼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의식화시키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권장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기아 문제 또는 기후 문제, 요즘 말하면 탄소 협약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도 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후원해야 되겠다. 기부 문화를 또 이제 조성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세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5나라죠.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더하는 경우와 이제 곱하는 경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지는 두 대륙 중 한 대륙을 택해서 그 대륙에 있는 나라 중 한 나라 하니까 이것은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영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각 대륙별로 한 나라씩 선택하여,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가 왜 합의 법칙이냐 할 때,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그려보면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서 이 중에 하나를 각각 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택하면 이걸 택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다. 서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영이는 각 대륙별로 하나씩 택해서 2개 나라를 선택한다. 하영이는 아프리카에 3개가 있고 아시아에 아가 똑같네요. 아프리카에 3개 있고 아시아 2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동시에 택해요. 그래서 요렇게 또 요렇게 택하는 수용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옷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다.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3번은 또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보통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건데, 수학의 발견은 3번을 또 집어넣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은 아프리카 3나라 중에서 지수, 민지, 하영이가 서로 다른 나라를 하나씩 택하는 모든 경우를 나열해봐라. 이건 이제 3가지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두 가지 경우에서 그것을 더하거나 곱하는 것 정도 다루라 하는 것을 벗어난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시험 문제는 이걸 내지 마세요. 가르치긴 해도. 하지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애들이 못한다는 걸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수와 민지, 하영이가 서로 다른 나라를 택해야 돼요. 이때도 고등학생이 되면 이것을 고배 법칙을 이제 3번 쓸 수 있으니까 지수가 택할 수 있는 나라는 3가지, 그 민지는 그 나라를 못 빼지니까 2가지, 하영이는 2나라를 못 하니까 1가지만 남아서 그다음에 이것이 각각의 경우에 또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수가 택한 나라 각각에 대해서 민지가 2가지씩, 또 그 각각에 대해서 하영이는 1가지씩 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 고배 법칙을 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곱하는 경우로 가지만, 이걸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지금은 아이들이 나열을 해야 돼요. 나열. 빠짐없이 이렇게 세놓고는 빠짐없이 셌냐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빠짐없이 다 셌냐. 그런 때는 사실은 다 나열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 민지, 하영이의 순서장을 만들고 지수가 아프리카니까 우간다 택하면 민지는 케냐, 그 다음에 하영이는 에티오피아를 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나열할 때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인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1, 2, 3으로 해볼게요. 1, 2, 3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1, 3, 2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 1, 3, 2, 3, 1, 3으로 가면 3, 1, 2, 3, 2, 1. 이게 가장 좋은 사전식 배열이죠. 사전식 배열. 작은 수부터 차례로 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21이 가장 큰 수고 123부터 이렇게 세는 것을 훈련시키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해보고 나서 그래서 이 우간다에 대해서 이게 이 다음 2가지가 있고, 1에 대해서 2가지가 있고, 2에 대해서 2가지 있고, 3에 대해 2가지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3번째 이제 하영이는 택할 거리가 하나씩밖에 안 남죠. 하나씩밖에. 그래서 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연결하는 이 나열과 그다음에 이 곱하는 이 계산을 연결하는 그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 우선 나열이 돼. 나열이 먼저 되고, 나열할 때 지금 우리는 사전식을 썼다는 거. 이런 식으로 수용도와 사전식을 각 문제마다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곱하거나 더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면 또 문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죠. 2번 문제는 지수, 민지, 하영이가 5개의 나라 중에서 5개를 열었어요. 5개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여 후원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중학교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느 한 나라를 택하는데 2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나라를 택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다르죠. 어느 한 나라를 택할 때 학생들이 물을 겁니다. 선생님, 같은 나라를 택해도 되느냐? 그럼 이 말은 그걸 배제하지 않았고 2번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를 택해라 하는 것으로 이걸 비교해서 주면 되는데, 사실 1번을 풀 때 2번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 1번을 보고 그런 의문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각각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한다는 말은 누구나 같은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지수가 5개 나라 선택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마음대로 민지도 5개를 선택할 수 있고 독립적인 수가, 그 다음에 하영이가 역시 또 5개씩 하니까 125가지다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곱하는 것을 나열보다 이제 곱하는 것으로 이것을 추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아이들이
수용도나 또는 사전식 배열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예를 들면 5나라를 1, 2, 3, 4, 5라고 우리가 택했을 때, 자, 1, 1, 1, 1, 1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다 한 나라를 택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1, 1, 1, 1, 2. 사전식 배열하면 이런 거고요. 수용도로 하자면은, 한 사람이 1을 택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1, 2, 3, 4, 5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도 또 1, 2, 3, 4, 5가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용도나 이 사전식 배열이 무지무지 힘들구나 라는 거. 힘들구나, 복잡하구나, 많구나 라는 것이 뭐냐면 경우의 수를 이제 이렇게 나열로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나열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개수로 계산으로 옮겨갈까라는 것은 첫 번째 곱의 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절대로 이렇게 숫자로 바뀌기 어려워요. 근데 곱의 법칙은 그것이 똑같은 수로 일어나는 수의 독립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민지가 어떤 걸 택하든 지수가 어떤 걸 택하든 민지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항상 5가지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둘이 뭘 택하든 하영이도 5가지를 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수의 독립이 일어나면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곱의 법칙 중에 단순한 문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2번도 결국 이것도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이 이렇게 나열하다가 힘들어지죠. 물론 1, 2, 3, 4, 5 갈 수 있어요. 1, 2, 3, 4, 5면은 1, 2, 3, 5, 4가 그 다음이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1, 2, 3이 끝나고 1, 2, 4, 3, 5로 가야 되고 1, 2, 4, 5, 3 이렇게 가니까 아직 1만 해도 한참 멀었죠. 여기만 해도 24번을 가야 돼요. 1만 해도. 또 2로 가면 또 24번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120번이 나오겠지만 이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 1이 왔을 때 그 다음 첫 번째 뭐가 오든 여기는 4가지가 올 수 있다. 2, 3, 4, 5. 항상 여기는 4가지구나. 4가지구나. 첫 번째는 뭐가 오느냐? 1, 2, 3, 4, 5 5가지가 올 수가 있어. 뭐가 오든 간에 그중에 뭐가 오든 간에 그 다음 항상 그 각각에 대하여 4가지씩 올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남은 하영이는 두 사람이 택하지 않은 세 나라를 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할 수가 있다라는 곱의 법칙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입니다. 점점 문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곱하는 건데 쉽지 않다. 왜 곱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 3에서는 이 두 문제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중복이 됐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중복이 되든 허락하지 않든 다 곱의 법칙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3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2가지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디스조인트, 즉 서로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각각에 대해 곱의 법칙은 각각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었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나만의 문장으로 써보도록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는 이제 탐구활동 의도가 있는데 1번에서는 각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먼저 나열한 후 어떻게 세는 것이 좋을지 탐구한다. 나열이 먼저라는 1번 문제는 나열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많지 않은 한 20개까지는 아이들이 나열합니다. 근데 이제 100개 넘어가고 3, 40개 되면 힘들죠. 그래서 그 정도 걸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는 게 좋을지 탐구해서 2번에서는 이것을 직접 세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효과적으로 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열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다뤘습니다. 같은 문제 속에. 통상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구별하고 또 교과서도 구별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하고 그걸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또 동시에 일어날 때를 또 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요. 아이들이 그 각각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 같은 문제 속에 이것을 1, 2번으로 다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만이 이게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 차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쉽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탐구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직접 세지 않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직접 세야 되는, 그래서 나열을 효과적으로 할 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열할 때. 자, 나열은 기본입니다. 근데 나열하면서 개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법칙으로 가야 돼요. 나열하면서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가장 최고의 법칙은 고배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계속 우리는 오늘 그 고배 법칙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몇 군데서 더 할 거니까 같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가지고 자, 예상 답안은 뭐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번에서 아이들이 중복되는 거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리한 거죠. 모둠의 의견을 한번 볼까요? 모둠의 의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애들은 이것이 사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날 수 없고 또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할 수 있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다. 것이 아니고 모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아직 이제 고등학교 용어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용어 사용은 좀 뭐 엄격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이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수용도도 역시 그냥 나뭇가지 그림이다. 이 한문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은 나무 숫자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래도 되지만 그냥 나뭇가지 모양이다. 가지치기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걸 가지치기라고 이제 하죠. 가지치기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뜻이 분명히 뭐냐?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한 사건이 일어날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도 계속 질문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또 이 동시에가 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동시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책은 연속적으로 이런 말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아까 이제 앞에서는 모두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런 거 또는 각각에 대하여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떤 언어로 이해하는지 이건 꼭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근데 우리는 교육과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세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열하고 세보는 것, 나열입니다. 나열, 세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열하고 나열한 사건을 세어보면서 의미를 탐구하는데 처음부터 더하고 곱하는 거 쓰지 마라. 나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라. 나열이 이제 커지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고배 법칙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계산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계산법을 가르치면 나열을 영원히 하지 않고 아이들이 쓰기 싫어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3번에서 학생들이 세지 않고 곱하기를 해서 27가지다. 이렇게 수용도죠, 수용도. 그런데 또 이렇게 이것을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는 직접 세봐라. 직접 세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가야지 이걸 곱하고 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선생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걸 더 해버리죠. 특히 이제 4가지, 이 두 가지에서 4가지가 나오면
더해도 네 가지고 곱해도 네 가지니까 더 헷갈리죠.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가 아닌 문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직접 세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세는데 사실 보세요. 이게 뭐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순서가 사전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막 세는 애들이 특정 규칙 없이 세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얘도 막 특정 규칙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못 세요. 이제 이런 예를 보면 캐치해 가지고 요래 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다 규칙 없이 세서 못 세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보면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규칙이 뭐냐. 수학에서는 이제 작은 것부터 또는 차례로 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까 지하철역을 통해서도 이제 느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고배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복이 되는 경우와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맥락 속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근데 가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세는 방법, 즉 나열하는 방법, 나열의 한계를 느끼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더하거나 곱할지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밑에 예시를 보면은요. 이번에 1번, 2번 아까 중복이 되는 경우, 중복이 안 되는 경우를 하는데 수용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랬다.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이게 수용도는 최초로 다 수용도를 그려야 됩니다. 나열이죠, 나열. 나열을 하다가 자 다시 정리하면 나열을 하다가 나열이 한 20개 정도 안에서는 다 나열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100가지가 넘어가면 나열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법칙으로 계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예를 들면 우간다에 대해서는 나열을 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5 곱하기 5다라는 걸 발견했죠. 이렇게 고배 법칙을 발견합니다. 더하는 건 어차피 계산으로 하나 나열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곱하는 거는 나열이 너무 힘들죠. 막 배로 커지는 거니까 그런 때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럴 때도 우간다에 대해서 나머지가 4 곱하기 3 12가지니까 거기다 5만 곱하면 돼. 여기도 5만 곱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열과 이 계산이 어우러지는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문제의 시도는 나열입니다. 나열하기 전에는요. 이게 어떤 법칙을 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 문제는 곱하는 거야. 이 문제는 더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지만 아이들은 선생님들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외우지 않도록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파악의 1번이 나열이에요. 나열하다 보면 이것은 그만 나열해도 되겠다. 이후에는 곱하면 되겠다. 라고 넘어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문제를 딱 보고 고배 법칙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만들 필요는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벌써 수십 년간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아이들은 이제 10 몇 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아동에 맞는 어린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탐구하기 3번 가볼까요? 이제 3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열하는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도 나열을 사실은 다 문제 속에 다 있었어요. 3번에서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 합니다. 0에서 4까지 이렇게 적힌 카드를 한 장씩 5장이 있는데 윤회는 이제 학생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건 항상 수학의 발견에서는 실수하는 것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가 실수를 했죠. 3장을 뽑아서 만들어지는 세 자리 짝수를 구했는데 지금 막 구했어요. 23개나 구했는데 뭐가 빠졌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답이 30개인데 아직 23개니까 7개가 덜 구해졌어요. 근데 잘 보면요. 중복됐어요. 230이 저 앞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복시켜요. 안 보이죠?
또 340도 중복됐어요. 2개나 중복됐기 때문에 21개밖에 못 구했고 30개가 답이기 때문에 9개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은 수업 자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이런 실수를 직접 찾아낼 수도 있지만 또 교과서가, 우리 대한교과서가 이렇게 윤회를 이제 들이대서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순서 없이, 규칙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이런 숫자 문제는 사전식으로 해야 되겠죠. 사전식으로 100부터 하는 거, 100부터. 100 얼마입니까? 100, 가장 작은 수가 102겠죠. 102. 102 이렇게 나가죠. 104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쭉 찾아 나가는 방법. 이게 고별 법칙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이 껴있기 때문에 1 다음에 100의 자리 1 왔을 때 이거 몇 가지 오는 것이 그 다음에 2가 올 때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짝수가 아니고 얘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숫자가 제한되죠. 그래서 고별 법칙을 못 씁니다. 이런 문제는. 이 안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 수가 이 다음에 나타나는 수가 독립되지 않아요. 동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에 대해서 몇 가지, 2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배 법칙 쓸 수가 없다. 결국 나열로 가야 돼요. 우선 나열로 먼저 가야 돼요.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배 법칙을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동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수가. 그것을 찾아내면서 나열을 줄여가는 것이지 전격적으로 이것은 고배 법칙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학생들이 이런 나열은 할 수 있지만 법칙을,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섞여 있는 이런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경험은 나열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나열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준으로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시고 이제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2번은 이제 5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서 만들어지는 3자리 홀수, 이거를 처음부터 나뭇가지 모양 수영도로 해봐라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1부터 시작이 되겠죠. 수영도니까 1 다음에 0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0이 오면 그 다음에 3이 오겠죠. 홀수는 1, 3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은 못 오니까 2가 오면 3이 올 것이고, 여기가 3이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은 이제 뒤로 빠져야 되니까 4가 올 수밖에 없고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에 1이 올 때 이 다음에 오는 수가 1에 대해서 나오는 수나 그 다음에 2가 올 수 있죠. 2가 왔을 때 나오는 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못 쓰는 거예요.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과 2는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인데 우리는 홀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1 아니면 3밖에 없으니까 1인 경우는 이미 홀수를 하나 빼먹어서 3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가 오는 경우는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1, 3 두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앞에 홀수가 오느냐 짝수가 오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이 내에서는 고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1과 3이 오는 경우는 1이 오는 경우나 3이 오는 경우는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데, 이것을 다 나열해 놓으면 보여요. 이게 여기다 3이 나오면 여기다 3가지가 나와. 3가지. 1일 때 3가지고, 2일 때가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4일 때도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3가지, 6가지, 6가지. 이건 2 곱하기, 굳이 말하면 이건데 이것을 고배 법칙으로 2 곱하기 3, 이것을 2 곱하기 6, 요 정도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보는 문제로서 나열이 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3번은 이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구했다. 나열하지 않고. 틀렸죠. 이게 왜냐면 아까 각각에 대해 사건의 독립이, 수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3자리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는 4가지 올 수 있다. 그 다음 1의 자리에는 짝수니까 3가지 올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거나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곱의 법칙을 한 번에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첫 자리, 1, 2, 3, 4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짝수가 오면은 뒤에 짝수가 오는 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 작은 거고, 여기 홀수가 오면은 뒤에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여기가 짝수가 올 때하고 홀수가 올 때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 이 안에서는 이제 같은 수가 벌어지니까 이 안에서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곱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더하는 합의 법칙 가는 합의 법칙 쓰는 이런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고, 수능에서도 이 정도면 4점짜리 문제죠. 4점짜리. 하지만 우리 수학의 발견은 중학생들도 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곱의 법칙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정도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는 도입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 가보면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경우의 수는 기본이 나열이다. 나열은 한없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없이. 귀찮아도 꼭 하게 해야 되고, 나열하는 습관이 학습돼야 된다. 근데 나열을 하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똑같은 개수가 반복돼. 이 개수의 독립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개수의 독립. 똑같은 개수가 반복. 이때도 5가지, 저 때도 5가지. 각각에 대해서 항상 5가지. 그러면 곱셈이다. 그게. 이게 곱의 법칙이다. 나열은 사전식 배열과 수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다. 이때 중복하면 안 되고 빠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사전식 배열 연습이고 2번은 수용도를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3번이 어려운데 이거는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다. 그러나 문제 수준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중복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구체화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고요. 중복해서 센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식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셀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탐구활동 유도고요. 풀이는 자세하게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곱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봤어요. 곱셈은 똑같은 수를 반복해 더하는 거다.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곱하려면 항상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1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의 경우가 똑같은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앞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취기준, 교육과정 중학교 성취기준에 위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이제 출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교육과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그러나 가르치기는 것은 아무 상관없죠. 가르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는 이거는 이제 사전식 배열이나 수용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규칙 없이 나열하면 틀린다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이런 친구를 돕는 방법은 남은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작은 수부터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것 또는 수용도를 그리는 것을 권해줘야 된다. 또는 이를 아이들이 발견할 수도 있다. 사전식으로 작은 수부터 차례를 구하지 않으면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중복되는 것도 발생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답은 다양한 짝수기 때문에 이래저래를 먼저 한다.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죠. 주어진 조건을 먼저 이제 배치하고 남은 거를 나중에 배치하라. 그래서 짝수는 이래저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열하는 방법과 수용도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3번에서 똑같은 수를 반복 더하는 동수무관 이런 상황
곱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다가 똑같수가 아닌 것을 발견하면 곱셈을 쓰면 안 된다. 이때 나눠서 생각한다. 높은 수준의 사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고다라는 거 이렇게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기서 이제 10분 쉬고 10시 5분인데 10시 15분부터 다시 이제 확률을 두 번째 차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0분간 쉬시고요. 설문을 언제 할까요? 중학생 쉬는 시간 이따가 2차 시 때 말씀 아직 안 올렸죠? 지금 올렸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하실 분이 계실까 봐요. 그래요. 지금 그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고 뭐 톡방에도 올려주시죠. 톡방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수가 끝나기 때문에 연수 마친 소감이나 또 연수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묻는 질문 한 5개 있는데요. 설문은 이따가 연수 끝나도 해도 되고 중간에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0분 쉬고 10시 15분에 뵙겠습니다. 네.